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문학하고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미술사학자 안현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미술, 특히 서양 미술에 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전염병 시대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유럽을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미술관들을 들르셨으면서 거기에서 작품들을 보시거나 궁금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편승해서 한국에서도 여전히 이 많은 책들이 미술 부분에서 판매가 됐었고, 또 궁금해하시는 일들도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지금은 어디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을 하게 되려면 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라도 또 저희들이 이 컨셉대로 사실은 안에 저희 가정에서도 또 어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취미 삼아서 한번 더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싶어하고 알리고, 미술관이라는 코스가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을까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프랑스에서 11년 정도 있었고, 처음에 역사 전공을 하다가 나중에 예술사를 공부를 더 하게 됐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처음에는 미술에 관해서 약간 애호가 정도 수준이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전공으로 삼아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궁금해 하셨던 것들은요, 대부분 제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이 바로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었냐 하면, 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술관 안에 있는 유명한 작품들 정도 보면 되는 거 아닐까, 그 앞에서 사진 정도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술관 투어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길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또 많고 어떤 인력들 면에서 그런 점일까 하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는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이 3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루브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된 무대가 될 오르세이라는 미술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19세기로 떠나는 기차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곳이 루브르의 뒤를 이어서 릴레이 선수처럼 그 뒷시대를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퐁피두 센터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로서도 사람들한테 유명했던 이 퐁피두 센터가 20세기 이후의 현대예술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거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루브르가 있고, 그 뒤에 오르세가 나오고, 그 뒤에 퐁피두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루브르에는 거의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또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나 오리엔트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중세를 넘어서, 그리스 로마나 이제 중세를 넘어서 르네상스 지나고 프랑스의 가장 밝고 영광스러웠던 시기를 담고 있고요. 오르세 미술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인상파 작품하고 빈센트 반 고흐나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에는 또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20세기 현대 작가가 있는 거고요. 시대순으로 나눠놨다고 하는데, 이 시대순으로 나눠놨었을 때 오르세 미술관에 들어있는 소장품들과 그 소장품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정돈돼서 전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이고요. 또 동시에 오르세 미술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은 오르세 미술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구조가 좀 특이하죠. 생긴 게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왜냐하면 바깥쪽에 시계탑이 큰 게 보이고 창문들도 너무 커서요. 미술관 혹은 박물관이 저렇게 돼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는 기차역으로서 제작이 됐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은 파리의 남부에서 지방 서쪽으로 향해 가는 기차들이 출발하는 역이었었어요.
초기에 이 지역이 약간 이제 거주지가 좀 더 부자들이 소위 많이 산다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대중교통기관이 자신들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았었고, 그리고 나서 기차역에서 나오는 뭐 매연이 자신들의 건강이나 빨래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반대가 심했던 것을 기차역을 만들 때부터 전기 기차만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겨우 어렵게 설득을 해서 1899년도에 이게 기차역으로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차역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만든 사람은 아쉽게도 이 기차를 전부 다 지하화 바꾸는 바람에 지상에 있는 역이었던 오르세 역은 그 이후에 용도가 더 이상 써지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게 됩니다. 건물에 들였던 공도 또 돈도 둘 다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해 두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있다가 약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는데, 거의 80년 시간 동안 이 오르세 미술관은 어떨 때는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만 그냥 쓰고 있는 비워져 있는 공간 같은 걸로 쓰기도 했었고요. 어떨 때는 주차장으로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미술사를 공부하던 학자들과 여러 문화의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당시 1984년도쯤이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상파 작품들이 점점 더 인기가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인상파 작품들이 다 모여있는 미술관이 여태까지 존재를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모네나 르누아르나 이런 유명한 인상파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게 파리에는 없었고 전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한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관광 상품도 될 수 있고 하니 여기다 투자를 해서 19세기에 지어졌던 역이었던 오르세역을 개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철거하거나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이거를 미술관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됐었고요. 당시 지스카르 데스탱이라는 대통령 시기였었는데, 이 사람은 이전에 있는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자기 업적으로서 남길 수 있는 큰 공사에 조금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센느강에 있으면서 뭐 외교부의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큰 중요한 자리였었고, 거기에 방치돼서 버려져 있던 이 역을 다시 개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도 됐었고, 그게 19세기를 대표하는 인상파 작품들이 들어가는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이걸 추진을 하게 됐고, 공사 끝에 1986년도에 여기가 미술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술관으로서 오르세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공간도 크고 뭔가 건축물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적당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이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역으로서 만들어진 공간은 그 공간 자체가 비어진 구간이 너무 많고 빛이 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전시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시실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나 비어져 있는 공간들은 아쉬워도 버려놔야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에서 지금의 미술관으로 바뀌는 요 비교되는 사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비효율적이면서 공간 자체가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쓴다 뿐이지 오르세가 과연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이런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썼던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이 예전 시대부터 1850년대까지의 작품들을 소장을 하고 있고, 오르세는 사실은 48년부터라고 자기들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1848년도에 있었던 작품들부터 1914년에 있었던 작품까지를 자신들이 소장을 하고 있다. 이후의 것은 퐁피두 센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미술관도 연도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오르세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1848년도에 프랑스에 혁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목이 잘렸던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있었던 대혁명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여 년에 걸쳐서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하고 다시 나폴레옹이 나오고 혁명을 하고 또 다시 정부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48년도의 혁명에서는 이후에 지금 현재 공화국이 되는 프랑스 공화국이 제대로 출범했었던 첫 번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 혁명이라고 불러서 프랑스의 이 1848년 혁명 이후에 유럽의 각국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공화국이 들어서거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본 때이기도 하죠. 눈치채셨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은 오랜 시간 동안 왕들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국이 되면서 미술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사람들의 취향이나 그 모든 미술 작가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면서 그 작품들의 수준이나 아니면은 이 지향하는 방향들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브르하고 오르세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었고 1914는 그럼 뭐냐?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졌을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될 때는 2차 세계대전보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훨씬 더 익숙해요. 뭐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폭격도 있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등장을 했었으면서 유태인 대학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인상적인 사건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하고 연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게 좀 달라서요. 2차 세계대전은 연장전으로 하나 더 벌어진 전쟁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이 제대로 충격을 받고 문화 전체가 바뀌었던 큰 사건은 1차 세계대전 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이 전쟁을 조금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마치 기사들이 예전에 싸우던 것처럼 대표 선수급으로 나라 대 나라의 분쟁을 남자답게 힘 대 힘으로 해결을 하자 하는 것으로 전쟁을 치환을 해서 봤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유럽 대항 축구 경기들도 이들이 전쟁을 하던 그 정도의 약간 그 노스탈지 같은 것들이 배어져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은 뭔가 해결을 할 때 외교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힘 대 힘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간다는 식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그때부터는 이전 같은 전쟁의 양상이 아니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토탈워라고 부르게 되면서 상대편의 민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어야 전쟁의 결과가 승리로 나오는 최초의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총을 비롯해서 독가스나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비인간적으로 사용됐던 그 바람에 이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봤었어요. 역사는 발전하고 아름답고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서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나 언어가 다르더라도 자신들은 공존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인들 사회에선 그랬어요. 그들이 흑인들을 또 아시아까지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하고 그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그거는 약간 미개한 종족들한테 우리가 자극해서 그들을 발전시키는 거지 사실은 우리들은 신이 주신 아름다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치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여태까지 봤던 것은 다 미신 아니면 허위고 자신들이 그게 아무리 같은 종교더라고 해도 이익과 돈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라는 실체를 위해서 상대편의 인간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야만적인 게 어떤 건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러면서 충격을 엄청나게 주게 됐고 이전까지의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모든 문화를 전부 부정적이나 회의적으로 돌려놓게 되는 큰 사건이 되죠. 이 바람에 루브르가 이후에 물려줬던 오르세 미술관의 그 시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비춰졌던 긍정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벨 에포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때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퐁피두 센터에 있는 미술들은 대체로 인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을 어쩔 수 없이 담고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이 담당했던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요. 그리고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항상 발전할 것만 같이 보이고요.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은 클로드 모네가 그렸던 이 생라자르 역이라고 불러요. 기차역들을 참 좋아했던 게 19세기 때는 기차 철도망들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여행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유를 줬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됐었고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피아노 학원에 어렸을 때 다니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피아노 치는 소녀 그림, 오기스트 르누아르라는 화가 그림입니다.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는 화가죠. 따뜻하고 뭔가 정감 있는 연출, 붉은색 톤의 안정된 느낌이 주어지는 게 요 르누아르 그림이고요. 에드가 드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피아노 학원에 르누아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발레 학원에는 드가 그림이 보통 걸려 있는데 에드가 드가 그림의 이 발레하는 소녀들 시리즈 이거나 안 그러면 아까 소개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이 여기에 주로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바탕화면 같은데 자주 보셨던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한동안 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휘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뭐라 그럴까 카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혹은 사진과 함께 모네, 르누아르, 마네, 드가, 빈센트라고 이야기하는 고흐의 사인까지 있어서 오르세 미술관에는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장소였더랬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술에 대해서 실은 이 작가들이 나타나기 전에 역사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왕조사처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종 다음에 누구 해서 그 왕의 시기에 있던 거를 정돈해서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역사라는 것은 교차되는 시점에 그 전에 다음 시대를 향한 변화가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그 변화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것이 예전에는 미술이 방향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재료였었고 그리고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라야 되는 룰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미술이 르네상스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안정된 아름다움이 뭐고 미남 미녀는 어떤 존재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틀 안에다 딱 집어넣어 놓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55년의 그림부터 1897년의 그림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림은 그다지 바뀌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1655년보다 더 전에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색깔은 바뀌었습니다만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누드로 표현되어 있는 남녀의 모습,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우리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가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 아름다움에 대한 또 인간이 신들한테 대등했었던 거에 대한 그리고 조화된 아름다움, 원근법이나 사람들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으로 미남 미녀만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고전적인 예술들이 예술 안에 딱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향유하는 계층이 귀족들 같이 1%나 2%밖에 되지 않는 인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귀족적인 에티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었죠. 이렇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술은 장 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크리스트교 신자들의 희생, 순교 이런 그림에서도 보여지듯이 로마의 콜로세움을 복원을 해놓고 멀리 있는 풍경을 예전 시대 때의 상상으로 그려놓으면서 로마를 주제로 했던 그림, 그리스 신화가 그대로 옮겨진 것만 같은 이제 여성, 남성의 누드가 나와 있는 이 인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시도, 이런 그림, 혹은 뭐 비슷합니다. 이런 그림들, 누드로 되어 있는 그림들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이게 예술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실은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답답한 생각도 들기 마련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가 변하면,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혁명이 됐고요, 이미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됐다면은 우리 눈에 띄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당시 만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프랑스 말이 써져 있냐면은 계속해서 올해도 비너스뿐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너스만 생각을 하고 이게 여성들의 표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여기 주연이 돼 있는 여성이 하나 공포스러워하면서 풍자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변하지도 않고 몇백 년 동안 흘러왔고 예술은 소수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게 혁명의 영향을 받고 나서 처음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면서 자기들의 고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납니다. 시민혁명이 됐었을 때 그들이 좀 더 참가를 하고 예전에 있었던 예술이 뭔가 전통을 강조하고 교육의 재료로 써지면서 변화가 없는 정돈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 또 예술 자체를 예전에 있는 귀족적인 예술 말고 조금 더 우리한테 가까운 것을 찾는 경우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 때 나타났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르세 미술관에 처음에 방문하셔서요. 오른쪽 정도, 왼쪽 정도 첫 번째 방 2개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미술은 처음에는 이런 아카데믹한 예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그런데 왼쪽에는 그 미술이 있었을 때 공존했었던 다른 미술들. 프랑스와 밀레라고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농민화가라고 보통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렸던 농민의 그림, 아까 보시던 만종이나 이삭죽기 같은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냐면 아카데믹한 그림들을 귀족들이 구입해서 사는 것은 실은 상상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니까 아니까. 그런데 이런 그림은 누가 샀을까요? 사실은 이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그림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화가가 자기가 주연으로 삼고 있었던 여기 그림 센터에 들어가는 존재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애정이 없으면은 여기에도 세워놓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라는 사람은 확실히 이전 화가들에 비해서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그림은 누가 샀을까? 주로 공화국의 정부에서 교육용, 선전용으로 사게 됩니다. 이전 시대하고 달라졌던 첫 번째 느낌이 되는 거죠. 농민들도 공화국의 일원이고 모두가 민주주의니까 전부 다 화합을 해야 하며 그들의 권익에도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다는 프로파간다 느낌으로 이런 그림들을 구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산업혁명의 시기여서요. 증기기관 엔진이 발명이 돼서 한 가지 이제 예를 쉽게 든자면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은요. 몇 날 며칠을 저희들이 삽으로 뭔가 떠서 그 안에 있는 언덕을 파거나 이러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일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기계가 가진 힘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엄청나거든요. 그게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동도 훨씬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도시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 도시의 개발을 철도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 안에 35년 안 되는 시간 동안 프랑스의 철도가 깔리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철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물건도 그러니까 어떤 생산 물자도 자유로워지고 사람 자체가 옮겨지게 되면서 농촌이 더 이상 희망이 없었을 때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 모이게 되고 도시는 주변에 공장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도시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게 되니까요. 당시 프랑스 파리는 건설 경기가 붐이었어서 밤중에도 전기로 불을 밝혀놓고 아파트를 지어야 됐었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도시의 모습이 완성이 된 거죠. 파리의 인구가 50년, 19세기에 있는 그 시기 동안에 정확히는 6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베를린은 9배 가까이 늘어났었고, 그리고 런던은 거의 뭐 인구 최고의 도시가 됐었죠. 이렇게 도시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 또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의 대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사회가 돼서요. 이전에 모든 것들 훨씬 더 자유롭게 유통이 되는 건데 예술품들만, 특히 그림만 상품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사회는 많이 변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은 농민들하고는 그 삶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농민들은 땅에 얽매여 있으면서 이웃이라고 해도 볼 수 있거나 하는 것들, 다시 교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거리상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퇴근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어디에 모이고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놀러 가는 것도 쉽고,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도시라는 것이 그렇죠. 훨씬 더 활력적이 되고 모든 변화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요. 그 시기에 백화점도 생겼었고, 그 시기에 과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삶이라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술가들이 정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발명품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사진기입니다. 사진기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림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림이다 얘기를 하고 잘 그렸다는 칭찬을 하게 되면은, 그림은 사실은 선과 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도 그림을 선만 두고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게 실제처럼 잘 그렸다는 것은 스케치에서 거의 다 결판이 나는 거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요즘 들어서 이제 색채감에 대한 것들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올라오게 되니까 어떤 색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이건 색채감이 좋다, 색감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얼마나 실제하고 비슷한 선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얘기가 거의 끝났었죠. 사진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화가들이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현실하고 비슷하게 묘사를 하던 능력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 사진이 있기 이전에 화가들이 약간 무명에 가까운 조금 최고급이 아니라는 화가들의 주된 수입원은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그것으로 뭐 어디 파티나 아니면은 장면들을 그려주는 것으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인물화로 보통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서 이런 사진기 같은 것들이 새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가지는 위기감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게 되는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처럼 똑같이 그리는 기술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작가가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내 개성을 그림 속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남들이 여태 생각하지 않았던 각도 아니면은 구도, 안 그러면은 이 주제 같은 것들을 끌어오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처럼 조각품들이 있던 것을 그대로 데생과 메시지를 살려가지고 옮겨놓고 색깔만 바꾸는 식으로 화가가 됐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량화되는 사진들 속에 그림만의 매력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요. 사진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림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주문 생산으로 소수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매의 대상으로서 상업의 이 재료로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한테도 예전처럼 주문 제작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가가 스스로 선택했던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상품 시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사진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대한 정리인 건데요. 오르세 미술관이 저에 대한 주제가 되는데, 이 미술관 안에는 인상파 작품들이 소장이 되어 있고, 생길 때부터도 기차역이었었는데 뭐 복잡한 사정을 통해서 이게 19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됐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19세기라는 역동적인 시기, 뒤에는 어두운 시기잖아요, 20세기는. 그런데 그 역동적인 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변화를 얼마나 자유롭고 또 활기차게 했었고,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어오던 전통 대신에 정말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서 프랑스가 문화예술의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줬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오르세 미술관의 뒤의 배경은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게 됐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진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실은 예술가들에게 이제부터는 새로운 예술을 해야 되게끔 강요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강요되던 시기에 전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은 어떤 작가들이 어떻게 보여줬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